이제 10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 시립미술관장 선승입니다. 올해는 2021년 정신의학, 마음, 예술로 관장 초청 대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카톨릭 대학교 의과대학의 최종호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뭐 교수님은 따로 소개를 드리기가 너무 유명하셔서 따로 소개를 드리지 않아도 될 만큼 유명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최근에 이렇게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산다는 것, 그리고 이별한다는 것들 많은 좋은 책을 내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분들께 인사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미술관 대담이라는 곳에 초대를 받아서 정말 더 개인적으로 기쁘고요. 뭔가 좀 이렇게 마음이 풍성해지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제가 또 특히 대전 미술관, 제가 또 옛날에 대전 성모병원에서 근무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또 더 어떻게 보면 마음이 더 따뜻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예술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제가 아는 대로 또 저희 또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라서 또 즐거운 마음으로 대담을 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먼저 이제 오늘의 주제, 이제 지혜롭게 사는 예술로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살까, 마음이 건강해질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먼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교수님께서 이제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요. 예술과 같이 삶이 예술이다. 인생을 잘 사는 것이 예술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너무 멋진 말씀이신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네, 뭐 사람이 그러니까 어쨌든 인간이 살면서 뭔가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제일 기본적인 게 잘 사는 게 제일 아름답지 않을까? 잘 사는 게. 그러면 결국은 인간의 예술이라는 게 또 아름다운 것이고 결국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인간이 살면서 가장 아름다운 거는 잘 사는 것과 예술이라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실제로 산다는 거는 정말 아름답게 살아나가야 되는 것들이 우리의 가장 큰 목표고요. 실제로 뭐 옛날에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게르첸인가 무슨 러시아의 어떤 소설가가 그 아주 순수하고 좋은 건 세상에 두 개밖에 없다. 행복과 예술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정말 순수하고 좋은 거는 사람이 잘 살고 있는 거, 행복한 거 그런 것들이고 실제로 그런 것과 또 사람이 아름답게 표현하는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은 거의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인간이 보면 항상 요즘에 많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사실은 그 사람보다 내가 못하고 그래서 내 삶이 좀 잘못된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예술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과 비슷하거나 그러면은 별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예술이 굉장히 중요한 게 독창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없던 것에서 무엇인가 이렇게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삶이라는 것도 내가 다른 사람하고 비슷하지 않은 나만의 어떤 독특한 거 그런 것이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어떤 존재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정말 인생은 정말 예술이고 실제로 뭐 제가 사실 예술을 잘 몰라서 인생은 그래도 평생 사람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제 직업이고 어떤 고통을 좀 덜어드리고 같이 함께하는 게 제 직업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안다, 인생에 대해서는 조금 경험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뭐 제가 예술은 그렇게 뭐 그야말로 많은 것들을 아는 사람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단어라고 측면에서 봤을 때 삶이 곧 예술인 건 틀림이 없는 것 같고요. 또 이제 비슷한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뭐 예술가들을 보시면 제가 이제 뭐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 또 저한테 다니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정말 노력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떤 우리 쉽게 뭐 천재처럼 태어나서 잘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인간도 마찬가지거든요. 인간도 사실 행복하게 잘 산다는 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타고나는 분도 계세요. 정말 행복하게 잘 타고나서 잘 사시는 분도 있고 소위 말한 자원이 높으신 분도 있지만 거의 혼신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으시면 잘 살기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술가들이 계속 연습하고 반복하고 그러면서 무엇인가 또 만들어내고 또 어떤 굉장히 독창적인 걸 만들어내는 것처럼 인생도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본인이 부단히 노력하고 무엇인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어떤 기질도 중요하지만 훈련도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또 인생이거든요. 사실 저희가 배우고 공부하고 나누고 치유하고 이 모든 것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훈련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뭔가 이렇게 정제되어 가고 노력하고 연습하고 반복하는 측면에서 예술가와 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상당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서 정말 인생이 예술이다. 또 어떻게 보면 저는 뭐 예술보다 낫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사실 사람이 하는 것이 또 예술이기 때문에 어떤 잘 살아가는 것들이 곧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고 또 잘 살아가는 것들이 또 예술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인생이 예술이구나. 그리고 예술이 독창적이고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끝없이 훈련했던 것들이 이런 가치가 있었구나. 이제 좀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한국에 살고 특히 이제 동양 미술이라든가 동양 미학, 또 한국 미술이라든가 한국 미학에서는 이런 어떤 깨달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인격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예술을 보는 사람들은 많은 이런 지혜를 예술 작품을 보면서도 좀 얻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지혜를 얻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어갈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지혜라고 하니까 뭐 제 책에도 좀 쓰긴 했지만 너무 좀 약간 뭐 형이상학, 철학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저희가 이제 배울 때도 사실 지혜라고 하면 너 정말 지혜롭니? 뭐 라고 물어보면 선뜻 나 굉장히 지혜로워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뭐 저 자신도 그렇고 뭐 누가 또 주변에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누굴까라고 봐도 정말 그렇게 쉽게 찾을 수 없는 것 같아서 지혜라고 하면 뭔가 내가 범접할 수 없는 무엇인가 굉장히 어떤 형이상학적인 가치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지혜를 그 최근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정의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책 내용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철학이나 어떤 종교적인 가치로서의 지혜 이런 사실 우리가 보면 종교도 거의 지혜를 탐구하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뭐 기독교 자체도 뭐 예수님을 지혜로 바꿔서 부르면 뭐 지혜라고 나오는 것들 다 예수님으로 바꿔서 부르면 맥락이 통한다고 하는 것이고 불교에서도 결국 뭐 지혜라고 하는 반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지혜를 추구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좀 철학적인 종교적인 가치를 좀 떠나서 심리학적인 또 과학적으로는 정의를 해보자 하는 얘기가 제가 했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네. 지혜롭게 살아야 결국 정말 잘 사는 것인데 그러면 잘 산다는 것이 그렇게 아, 어려운 것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잘 사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잘 사는 방법을 좀 이렇게 좀 정의를 잘게 쪼개서 좀 해보고 우리가 과학 또 심리학 같은 데서 접근하듯이 좀 해보면 지혜라는 걸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건 아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문헌이나 이런 것들을 좀 조사해보고 나눠보면 지혜는 특별히 몇 가지 요소들이 있고요. 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정말 살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에 내가 대처하는 능력이 지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대처를 잘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거고 대처가 어려우신 분들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처라고 하는 건 누구나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지혜는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근데 그 지혜의 요소들을 좀 나눠보고 이런 것들이 지혜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들이 그 책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게 제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대처하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문제는 다 있어요. 인간이 살면서 문제를 안 겪을 수가 없잖아요. 뭐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뭐 무슨 문제가 있을까? 살면서 뭐 건강의 문제, 대인관계 문제, 재정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있겠죠. 지금 아마 뭐 이 자리에 들어와 계신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내가 안 겪고 살 수는 없거든요. 뭐 지금 행복하다, 지금 아무 문제 없다 그러면 사실은 문제가 틀림없이 생길 거예요. 재수 없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틀림없이 살다 보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가 바로 인간이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를 대처하는 능력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문제를 푸는 능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문제가 잘 풀리는 문제는 별로 이렇게 대처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풀리면 되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정의를 조금 복잡하게 말씀드리면 인생을 살면서 풀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대처하는 능력, 그걸 지혜라고 좀 정의하시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뭐 한 7가지로 정리해보자. 원래는 뭐 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아무리 적게 나눠도. 근데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리면 그거를 출판사에 보냈어요. 원래 정리해가지고 네. 지혜를 대처하는 10가지 방법 이렇게 해서 출판사에 보냈더니 출판사가 이런 책은 안 팔립니다.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네. 복잡해지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팔릴까요? 책에 관심을 가질까 그랬더니 지혜를 한 방에 해결하거나 한 방에 네. 해결하거나 아니면 많이 봐주면 뭐 3가지 정도까지 하면은 좀 많이 사람들이 읽으실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도저히 저 능력으로는 3가지로 정리하기는 어려웠고 그래서 7가지 정도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뭐 7가지 정도 정리했고요. 시간이 되면 그거 잠깐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네. 아유, 그래도 너무 얘기가 길어지고 또 지루하실까 봐. 그냥 그 7가지 내용은 뭐 저희가 이제 그 뭐 7가지도 저도 잘 못 외워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외운 게 있거든요. 뭐 지맥이 아주 복잡해서 상당히 불확실해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나중에 보시면 알고요. 지맥이 내가 지맥 수맥 이런 거 있잖아요. 지맥이 상당히 불확실해서 잘 오래 들여다봤더니 길게 들여다봤더니 큰 공이 보이더라라고 이제 제가 외웠는데 무슨 얘기냐면 네. 이게 지맥이에요. 그 순서대로입니다. 네. 지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일단 지혜가 있으려면 엄청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엄청난 지식이라는 게 크게 다른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식이라는 거는 내가 경험으로 쌓여왔던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대처를 잘하려면 이런 건 이렇구나, 이런 건 이렇구나 하는 것들이 좀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지혜라고 하는 거는 본질적으로 나이가 들었을 때 얻기 쉬운 덕목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인간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이가 들면 뭐 이 중에도 연세 많으신 분도 혹시 청중이 있으실 거고 그럴 텐데 나이가 들으면 사실은 거의 모든 능력이 떨어집니다. 뭐 체력이 떨어지는 거는 다 아시니까 그건 따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사실 판단력, 기억력 이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요. 실제로 청년들보다 못합니다. 그런데 오로지 내가 쌓인 경험이 많고 그런 DB가 많다는 것들이고 그래서 사실은 지혜를 구축하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 보고는 얘는 참 똑똑한 아이예요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혜로운 아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사실은 나이가 드시면서 우리가 구축해야 될 것들이 그런 지식보다는 사실 그런 것들이 쌓인 지혜인데요. 제가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렇다고 나이가 들면 다 지혜로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잘 구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지혜로운 일이긴 하지만 나이가 든다고 자동적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게 업데이트가 안 되는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자동차 내비게이션 하다가 업데이트 안 된 걸 보면 옆에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한 길로 간다든지 이런 일이 왕왕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소위 업데이트 안 된 지식이 업데이트 안 되고 자기 때의 것을 고집하는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꼰대죠. 그래서 나이가 드신 많은 분들이 지금 젊은 분들이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지혜로워지지 못하고 꼰대로워지는 것들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업데이트가 돼서 자기가 가진 그런 방대한 경험들을 이제 그것을 어떻게 유지하고 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해나가시면 일단 지식이 좀 쌓이고 경험이 쌓이면 지혜로워질 가능성이 많다는 게 첫 번째 그 지맥할 때 지고요. 네. 이렇게 7가지를 해야 되는데 너무 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두 번째 맥락인데요. 이게 맥락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보면 어떤 맥락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 네. 맥락을 놓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결혼식 같은데 뭐 주례 같은 거 쓰면서 그 네. 주례를 쓰게 되면은 분명히 그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본인이 주인공이 되시는 분이 있거든요. 네. 본인 자신이 주인공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하여튼 그 맥락을 잃어버리시죠. 뭐 하여튼 여기서는 누가 주가 되냐
이 판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안녕하세요. 네. 네. 그 판 자체를 읽으셔야 되는데 그게 분들이 많아요.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눈치라고 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어떤 맥락으로 돌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가 지식이면 두 번째는 내가 맥락에 좀 충실해야 된다. 이 맥락을 네. 잘 알아야 된다. 눈치를 잘 봐야 된다는 것들이 지혜의 두 번째 요소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맥을 상당히 불확실하다 했잖아요. 그게 상당히가 그 상대적인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절대적인 거는 절대자에게만 붙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적이지만 어떻게 인간은 다 상대적이거든요. 근데 아주 대표적인 게 정치 같은 거죠. 정치는 결국 나랑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서로 모여서 어떤 그런 당파를 만들고 자기들끼리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그 상대방에 대해서 상당히 거의 적대시하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사건에 보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이 많지만 전혀 다른 시각을 가졌거든요. 근데 그게 네. 틀린 게 아닙니다. 다른 거죠. 사실은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의 시각과 상당히 다를 수 있다. 특히 이제 부모 자식 간에서 이런 상대성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자식이 저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근데 우리 그런 말도 많이 하셔요. 뭐 너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 뭐 말도 안 된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게 상대성이 떨어지기 때문이거든요. 세상에 어떤 일이라도 있을 수 있다. 상대적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들이 이게 이제 지혜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지식, 맥락에 충실해야 되는 거, 상대성이 높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불확실한 거를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상당히 불확실하다 그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면 지혜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때 지혜는 근본적으로 풀리지 않는 일이잖아요. 내가 풀 줄 아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풀어왔던 데를 잘 푸니까 하지만 이게 안 풀린 일을 만나면 너무나 당황하세요. 너무나 힘들어하시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평상시에 특히 우리 청년들도 그런데 불확실한 걸 잘 겪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불확실한 것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고 이게 불확실하지만 거기서도 내가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거 확실한 선택만 하는 게 아니라 불확실하지만 그 안에서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것들이 지혜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맥과 상당히 불확실하다까지 했고 네. 그걸 봤더니 큰 공이 보이더라. 큰 공이라는 건 큰 거는 나 말고 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그게 이제 뭐 영성이라든지 뭐 종교 가지신 분은 당연히 그럴 수 있을 거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세상을 돌리는 큰 어떤 원리 같은 게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 크게 보고 좀 더 길게 보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길게 보는 것들, 어떤 크게 보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상당히 짧지 않아요. 길게 보는 것들이 필요하고 크게 보는 것들이 필요하고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공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맥을 봤더니 상당히 불확실해서 아주 오래 길게 봤더니 큰 공이 보이더라 이런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공이라고 하는 건 공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공감하지 못하면 지혜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가 봤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 사람들 중에 뭐 어머님도 좋고 부모님도 좋고 주변 사람도 좋고 나한테 공감을 해주는 사람이 지혜로워 보이죠. 네. 사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지혜롭게 보세요. 아주 권세도 많고 힘도 있는 사람이지만 지혜로워 보이지 않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많은 수가 자기 혼자 잘난 거거든요. 자기 마음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지혜롭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는 능력, 그런 어떤 공감 능력을 키우는 것이 지혜의 어떤 한 요소다 해서 그 7가지를 제가 정리해서 뭐 더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 7가지를 정리한 것이 지혜의 7요소다, 7요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사실 이제 7가지를 말씀해 주시는 걸 들으면서 지맥, 상, 불확실성, 그다음에 마지막에 공, 큰 공 이렇게 이제 외웠습니다. 근데 보니까 예술을 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술가들은 사실 많은 지혜를 쌓고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보고 이 불확실한 것들을 사실 그려내고 또 바로 내일 유명해진 예술가는 없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세상의 공감을 얻었을 때 가장 훌륭한 예술로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마음이 좀 뭉클해지기도 하고
동시에 또 제가 잘 못했던 것들이 7가지 다 잘 못하고 있어서 '아 이거를 좀 더 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제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공감이 저는 이제 크게 좀 와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미술관은 사람들하고 이제 예술로 공감하자. 그래서 공감 미술을 저희 미술관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감하기가 제일 쉽지가 않은데요. 어떻게 하면 이 공감하는 능력, 그다음에 공감과 수용하는 능력을 조금 더 높일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 지혜 7가지 요소 중에서도 제일 배우기가 어렵고 습득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은 공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없던 뭐 저희 뭐 공감이라는 것들 그 단어 자체도 사실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외국에서 들어온 단어를 우리가 한자로 번역하면서 쓴 용어기도 하고 실제로 우리가 뭐 마음을 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런 쪽에 대해서 언어조차도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내 마음을 네가 안다. 내 마음을 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게 원래는 독일어로 einfühlung이라는 단어를 엠파티로 미국에서 번역하면서 이제 공감이란 말로 거꾸로 번역이 돼서 들어온 말인데 실제로 다른 사람의 마음과 이게 쉽게 우리 정의적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 입장에서 이해하고 느끼는 그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나이가 아닌 걸로. 그래서 순전히 우리가 동정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할 수 있어. 아, 저 사람 안 됐구나라고 할 수 있지만 순전히 그 사람 입장으로 들어가서 이해하고 느끼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자기 혼자 살기도 쉽지가 않은 생각에서 남의 마음을 공감하고 느끼는 거는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전 잘 모르긴 하지만 예술 작품도 어떻게 보면 어떤 아름다움 같은 거를 그 내 안으로 이렇게 들여와 가지고 감정이입시켜서 음. 그것들을 이렇게 또 볼 수 있게 되고 어떤 작품의 어떤 정수를 느끼게 하는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당연히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술가는 어떤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또 작품이 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예술 작품으로서의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결국 공감 없이는 어떤 예술 작품의 어떤 정수를 느낄 수 있는 능력도 사실은 공감이죠. 어떤 공감이 없으면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없고. 근데 이제 요즘에 각자 사람들이 남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좀 각박해지다 보니까 어떤 그 역지사지의 어떤 마음 이런 것들을 갖기 거의 어렵습니다. 음. 사실은 또 그런 것도 이 공감도 사실 타고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아. 실제 어떤 분들은 공감을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타고날 때부터 잘하시는 분이 있고 공감을 잘하는 엄마를 만나는 게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일 중에 하나죠. 사실은 그런 엄마를 만났으면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어머니 보면서 이렇게 아 우리 엄마는 안 그랬어라고 너무 안타까워하실 필요가 없는 게 제가 보면 엄마 중에 공감을 잘하는 엄마가 거의 없습니다. 너무 안심하셔도 됩니다. 실제로 우리 뭐 엄마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니까요. 그나마 여자분들이 조금 더 공감을 잘해요. 하지만 뭐 아버지 중에 공감을 잘하는 아버지를 만났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거의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머니라도 좀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쉽지 않다라고 좀 생각하고 그래서 너무 원망하시지 마세요. 네, 우리 엄마가 좀 공감 못해서 난 속상해요. 뭐 하시면 그 인류의 어떤 그런 어떤 모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보면 그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 저도 부모지만 자식 입장을 이해하고 그 입장에서 느끼고 한다는 거는 제가 자식으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자식도 있고 부모 뭐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니 계시긴 하지만 어머니 입장에서 저를 또 돌아보면 부모 어머니 입장을 제가 느낄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좀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전 정신과 의사고 실제 정신과 훈련 중에 공감을 이렇게 많이 가르칩니다. 배워야 되고요. 아니면 네. 환자분들하고 이제 많이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보면서 늘 학생들하고 얘기하는데 저 이제 의사는 기본적으로 정신과 의사도 의사여야 되고 의사들은 의과대학을 나와야 되잖아요. 네. 의과대학을 나오려면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의과대학 가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음. 애들이 공부만 해요. 음. 그 공부 이외에 다른 걸 하면 음. 사실은 의과대학 들어가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음. 그 거의 공부만 했던 애들도 사실 들어가기가 어려운 곳이 의과대학이라서.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인간들만. 왜냐하면 공감하면 공감 내가 예를 들어서 공부하고 있는데 엄마가 무슨 좀 설거지하는데 힘들어요 하면 좀 공감이 되면 그 입장을 생각하면 좀 도와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돕다가는 못 가요, 이거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제가 맨날 학생들하고도 얘기하는 일인데, 너네들은, 우리 학생들은 공감 능력은 제로다라고 생각하시라. 그래서 이거는 배우셔야 된다. 음, 그래서 타고났으면 사실은 타고난 친구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의과대학은 못 들어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러니 너희는 없으니, 근데 없어갖고는 직업을 유지할 수가 없으니 이제부터는 거의 모든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공감하는 데 시간을 써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물론 타고나신 분들이 제일 잘 배우죠. 근데 이제 타고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제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는 훈련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요. 근데 그러려면 사실은 그분이 어떤 다른 공감이라는 게 이제 결국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어떤 거를, 그 소위 감정, 우리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고 어떤 뭐 마음이 드는지를 알려면 그 감정에 대한 인식, 감정 알아차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감정을 알아차리는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뭐 저 같으면 지금 관장님 감정을 좀 알아차려, 이게 너무 얘가 잔소리를 많이 하나 보다, 이게 너무 시간 많이 끌고 있는 거 하니 하는 거를 그렇게 생각하실지 아니면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를 제가 눈치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게 남의 감정을 알아차리려면 상당히 건강해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 감정을 잘 알아야, 사실은. 근데 우리가 보면 저는 뭐 평생 정신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실제로 자기 감정 자체를 잘 알아차리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어떤 감정이 올라오면 그 감정에 압도가 되신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불안하다. 그럼 불안은 인간이 가진 아주 원초적인 감정이거든요. 근데 불안하면 큰일 났다고 생각해요. 음, 불안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그런데 불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아야 되는데 불안하니까 더 불안해져서 불안이 더 심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울하다 그러면 그것도 아주 기초적인 정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울하면 좀 우울하면 되는데, 우울하면 나는 실패자다, 큰일 났다, 끝이다, 이런 느낌으로 확 다가오시면서 더 우울해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 감정에 대해서 감정을 알아차리지 않으시고 감정을 두려워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이 감정이 들어오면 안 되는데 감정을 정해놨어요. 내가 이 감정이 있어야 돼. 근데 이게 우리가 감정이라는 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 예술에서도 보면 어떤 감정이 일어나야 돼라는 건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이 감정이 내가 스스로 유발이 되고 어떤 작품을 봤을 때 내가 이런 감정이 느껴지는구나 하고 그 감정을 소위 알아차림이 있을 때 사실은 어떤 그런 어떤 감동이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 우리가 그런 감정을, 왜 감정을 있는 그대로 못 볼까? 저는 현대인들의 가장 큰 불행이 정상적인 감정 또는 어떤 우러나는 감정을 그대로 못 보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저는 판단하고 연관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판단하는 걸 배워요, 학교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인데,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뭘 결정하냐면 틀렸다, 맞았다를 결정해. OX로 본단 말이야. 아니 그런 게 사실 없거든요. 인생도 그렇고 감정도 그렇고, 이게 우리가 물론 수학 점수에는 산수는 더하기 빼기가 맞고 틀리고가 있을 수 있지만 내 감정에는 맞고 틀리고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감정이 틀린 감정이라고 생각한다. 이 감정이 들면 안 된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감정을 판단하고, 나는 이 감정이 드니까 난 이상한 사람이야, 난 문제가 있어라고 생각하고 힘들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평생 제가 뭐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린 게 있는데, 저는 긍정이란 주제에 대해서, 긍정이란 주제를 많은 분들이 긍정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한번 사전을 찾아보시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긍정의 뜻은 있는 그대로 인정, 옳다고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받아들인다, 그렇다고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애가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가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긍정이거든요. 이 애는 지금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괜찮아질 거야고 보는 거는 긍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좋게 생각하는 걸 긍정이라고 보니까 너를 긍정적으로 생각해라고 하면 좋게 생각하라고 보는단 말이야. 내가 안 좋은데 어떻게 좋게 생각해요? 내 음, 감정은 되게 안 좋은데 좋게 생각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해 하면은 사실은 안에는 되게 안 좋고 막 부정적인 감정이 있는 상태에서 좋게 생각하라고 보면 거기에 엄청난 괴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긍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는 뜻이고, 그래서 내 감정이 뭐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인정하는 거죠. 화가 나는 거고, 불쾌하면 불쾌한 대로 인정하는 거고, 그렇다고 보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책에 그럼 어떻게 하면 그 공감할 수 있을까 하는 음, 것들에 대해서 조금 훈련법 같은 거를 좀 네. 많이 써놨습니다. 음, 나름대로 뭐 그게 뭐 다 통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죠. 그 영화나 작품을 볼 때도 그냥 저 사람 감정은 어떨까라고 음, 보는 거죠. 음, 심정이 어떨 것인가. 그 의도적으로 내가 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무슨 예를 들면 주인공의 감정에만 너무 치우칠 거 말고, 뭐 여기서 주인공이 어떤 얘기를 할 때 그 뭐 조연들 어머니가 나오잖아요. 음, 그러면 어머니의 마음은 어떨 것인지 내가 한번 눈치를 채보는 거죠. 그게 맞고 틀릴 건 없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 또 서로 보면서 뭐 카페에서 만나신 분도 좋고 식구들도 좋고, 저 사람의 행동을 가만히 보면서 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 사람 감정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뭐 음, 답은 없습니다만, 그런데 그렇게 저분의 저희가 이제 그럴 때 이게 왜 의과학에서 우리 뭐 훈련이라든지 소위 공감 훈련을 시킬 때 정신과 의사를 키워낼 때 주니어 정신과 선생님들이 키워낼 때 그런 걸 쓰거든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 상태에서 비디오 같은 걸 보여주고 저 사람의 감정이 어떨 것인지를 좀 추론해 봐라 라는 것이고, 실제로 보면 어떤 감정을 뭐 제가 무슨 어떤 TV에서도 한번 봤는데 어떤 배우가 말 없이 그냥 눈만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런 장면을 가지고 그 눈을 보는 다른 상대방이 보면서 울컥해지는, 왜냐하면 그 눈 안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연민의 감정이 담기면서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거든요. 음, 우리가 명배우라고 하시는 분들은 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도 잘하고 또 표현 감정을 또 잘 읽어내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명배우 그들끼리 연기를 하시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음, 서로 감정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교류가 되고 얘 감정이 어떨 것이냐는 걸 아니까 정말 슬픈 장면에서 정말 슬퍼지는 거죠. 그래서 저게 뭐 안약 넣어서 연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분들은 정말 그 슬픔이 확 밀려드니까 그 공감 능력이 정말 뛰어난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사실 우리 제자들한테 정신과 의사들보다는 사실은 배우가, 그래서 넌 뭐 가서 공부를 뭐 심리학 공부를 하지 말고 연기 학원을 다녀라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할 수도 있는데, 뭐 어떤 그런 식으로 어떤 감정을 인식하는 능력, 행동을 관찰하고 감정을 추론하는 능력을 좀 키우면 좋을 것 같고요. 의지적으로도 말을 좀 이게 뭐 충고하고, 우리가 그런 거 많이 해요. 이렇게 해봐라 뭐 추궁하고 헐뜯고 비난하고 이런 말 하지 말고 좀 공감적인 언어, 무시하고 비난하고 그러지 말고 그런 언어를 좀 쓰는 것들이 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다음에 사실은 제일 제가 볼 때는 다른 사람하고 공감하는 것들이 너무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럴 음, 때는 그냥 나랑 좀 공감하는 것들을 잘하시면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다 물고 물리는 일이라서, 실제로 자기와 공감이 잘 되면 음, 상대방과 공감이 잘 안 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마음을 잘 아니까. 음, 그래서 자기와 공감하는 시간을 상당히 늘리라고 저는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관심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연애할 때 저 여자분이 저 남자분이 너무 마음에 들면요, 그분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저 사람은 아메리카노 좋아하는구나. 뜨아를 좋아하는구나. 뭐 얼죽아구나.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라떼를 하면서 커피를 뭐 우유를 얼마큼 설탕을 얼마나 넣는 걸 좋아하는구나.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의외로 본인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진 수가 많아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잘 모르, 뭐 메뉴 시키라고 하면 아무거나가 나오고 나도 같은 거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나는 정말 내 식감을 뭘 좋아하는지, 나는 어떤 느낌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기 시작하면 그런 것들이 익숙해지면
결국 상대방에 대한 것도 관심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공감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좀 보는 게 필요하고, 저는 예술 작품 관찰도 그렇게 생각된다. 이게 네. 관찰이라는 게 이걸 해서 무슨 첫인상도 되게 중요하지만 정말 이렇게 잘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들. 그게 제가 보면 이 작품도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뭐 어떤 작가의 작품을 계속 찾아본다든지 관심이죠, 사실은.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근데 그런 관심 속에서 우리가 연애도 결국 관심을 가져야 사랑의 단계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이라는 것들은 이런 관심 없이는, 근데 우리가 너무 많은 뭐 어떻게 보면 자극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막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고 수많은 자극들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정작 관심을 가질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관심을 갖는 게 공감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한 요소라고 볼 수 있고, 그래도 공감이 안 되시는 거 있어요. 뭐 저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과생이고 훈련도 하고, 제가 이제 따지고 보니까 35년 차 정신과에서 했거든요. 한 번도 다른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고, 어떤 일에서 35년 동안 뭐 하여튼 거의 눈 뜨면 환자분하고 만나서 이 얘기하는 것이 제 직업인데도 불구하고 공감 능력이 타고나신 분들에 비해서는 약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그냥 제가 이제 우리 제자들한테도 늘 얘기하는 건데, 공감이 정말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한 가지 하시면 돼요. 협조하시면 돼요. 어. 그 공감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타고나서도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그러면 그냥 도우시면 돼요. 공감이 어. 안 될 때는 그냥 내가 그 사람을 돕겠다. 내가 정말 저 사람이 왜 저런지 몰라. 아우, 나 정말 그 마음이 이해가 안 가. 안 가도 돼요. 하지만 도우세요. 그건 엄청난, 실제로 내 마음을 알지 못하지만,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하지만 엄청 돕는 느낌이 되고, 그냥 도와주면 되거든요. 그가 원하는 거를 하면 사실은 그거는 결과는 같습니다. 결과는 결국은 내가 그 사람과 이제 도울 수 있는 것들이 되기 때문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냥 협조하라 하는 것들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공감은 사랑하고 연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감이 되면, 부모한테 공감을 받은 사람들은 사랑을 받고 자란 거랑 똑같은 거고요. 부모들이, 제가 굉장히 말씀 많이 하세요. 그 요즘 자녀들이 한두 명밖에 없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다고, 내가 걔를 얼마나 사랑해서 키웠는데라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추상명사예요. 근데 공감이란 행위가 없는 추상적인 어떤 개념적인 걸 한 거거든요. 나는 이 애가 좋아요, 사랑했어요 하는 거하고, 공감이라는 어떤 행위가 들어가지 않은 거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사랑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자녀들이 엄마는 날 사랑했다고 하지만 사랑받지 못했어. 그리고 사랑이 갈급한 것들은 결국은 뭐 사랑이라는 행위가 주어지지 않은 뭐 그런 게 아니고, 부모는 다 사랑해요. 어느 부모가 뭐 정말 자식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공감이라는 행위를 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드물기 때문에 사실 이런 어려움이 겪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감받지 못하고 자란 어떤 자녀들이 그것 때문에 너무 탓하지 마시고, 부모님 탓하지 마시고, 내가 나 스스로 또 공감하는 그런 과정들을 많이 겪어 나가시면, 이 제가 보니까 이게 좀 재밌는 게, 인간이 타고나는 건 너무 중요한데요. 하지만 훈련하는 것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진짜. 그래서 이게 공감 훈련이 되면 사실은 웬만한 뭐 아주 최고 수준의 공감 능력을 갖춘 사람은 되지 못하더라도, 그건 저 개인적으로 제가 경험할 수 있어요. 제가 타고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쨌든 한 가지 업을 하고 지금까지 평생 먹고 살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는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한번 훈련해 보시라 하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공감이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싶기도 하고, 그다음에 내 마음을 먼저 봐야겠구나. 그리고 예술로 한번 공감을 해봐야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제 감정을 좀 사랑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역시 사랑이 중요하구나라는 행동. 근데 이제 저희가 이번 특별전도 상실, 우리가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하면서 이제 제일 감정 중에서도요, 사실 공감받고 싶은 감정이 슬픔인 것 같습니다. 너무 슬프면 막 우울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예술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슬픔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서 작품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교수님이 이제 그 이별한다는 것에 대해서 책을 쓰셨고,
최근에 또 이제 또 새로운 그 판본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보고 막 울었어요. 글쎄. 예. 아, 그 이별을 잘하는 법이 있구나.